바로 이어서 두 번째 강연자도 모셔볼까 합니다. 이분을 처음 뵙고는요, 정말 좋아서 하는 일에 하는 사람은 눈빛이 이렇구나 하는 거를 처음 뵌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모시면 바로 하실 텐데요. 외계인이 99.9999% 존재한다고 믿는 전파 천문학자 이명현 박사님은 전파망원경으로 은하를 연구하는 중심지 네덜란드 흐로닝현 대학교에서 천문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외계 생명체를 찾는 과학 프로젝트 세티의 한국 대표이자 과학 콘텐츠 그룹 갈다의 대표이시기도 합니다. 이명현의 별 해는 밤, 지구인의 우주 공부와 같은 저서도 출판하셨고 오랫동안 과학 대중화에 힘쓰시면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대중들과 소통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명현 박사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이명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외계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박상준 선생님이 저 영화에서 나온 걸 쭉 개괄을 해주셨고요. 사실은 외계인, 보통 외계 지성체, 외계 지적 생명체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아직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발견을 아직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영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가끔 받아요. 외계인이 실제로 발견되거나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 지구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저는 오히려 되게 시시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영화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봤잖아요. 아까 전 행성적인 바다가 이루고 있는 외계인을 봐서 나타난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너무 시시하다고 생각할 것 정도로 우리는 이미 상상 속에서 외계 지적 생명체,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SF적인 상상을 하는 것이랑 실제로 과학에서 수행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해진 프로세스를 통해서 증거를 찾아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들려드릴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외계인 하면 일단 떠올리는 UFO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결론은 되게 시시해요. 과학자들은 UFO가 외계인 타고 온 우주선이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이거를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과학자들이 어떤 방식이라 할 때는 과학적 방식이겠죠. 그걸 통해서 외계 지적 생명체, 외계인의 흔적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바깥에 가면 과학책방 갈다 팝업하고 있잖아요. 서울에 오시면 경복궁 옆에 삼청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쪽에 있는 과학책방 갈다라는 곳에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표이긴 한데요. 여기 오신 이분들을 비롯해서 과학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한 120명쯤 모여서 만든 집단이고요. 제가 대표를 맡고 있고, 부산대 교수로 재직하셨던 김상옥 교수님, 저희 주주님이십니다. 네, 이렇게 많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외계 지적 생명체, 외계인에 대한 작업을 하는가 하는 것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겠는데요. 저는 천문학을 공부를 했어요. 여기에도 지금 물리학이나 수학이나 또는 지구과학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산대에도 대학원 과정에 천문학과가 있잖아요. 그런 걸 하시는 분 계실 텐데, 천문학을 공부를 했는데요. 천문학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는 상징, 인상 이런 게 있죠. 어떤 것이 주로 떠오르십니까? 망원경을 가지고 눈으로 천체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데 사실 천문학자들은, 현대 천문학자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저도 이제 천문학과 다닐 때 대학생 때 미팅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거 나가면 상대방이 물어보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어떤 거였는지 아세요? 별자리죠. 별자리 물어보시는데요. 천문학자는 별자리 몰라요.
천문학자는 수학자나 물리학자나 비슷한 자연과학자고요. 별자리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물어보세요. 얼마나 큰 망원경 갖고 있냐고 물어봐요. 근데 망원경 갖고 있는 천문학자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천문학자는 천문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을 통해서 천체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쓰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직업인으로서의 천문학자예요. 그리고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이런 작은 망원경 갖고 관측을 해서 논문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이 쓰는 망원경은 세계에서 제일 큰 망원경, 뭐 칠레 5,000m 산 꼭대기에 있는 망원경 이런 거를 사용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은 별자리 모르고요. 그다음에 그 점성술은 더 모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짜 이제 망원경 없고요. 망원경 어떻게 만지는지도 몰라요, 사실. 그리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다르고 또 요즘은 이제 많이 그러는데 저보다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천문학 공부해요 그러면 항상 지금 물어보는 별자리나 망원경보다 더한 질문을 하세요. 날씨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관상감 그래서 이제 천문과 기상을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린 마음에 막 말씀을 드렸죠. 천문학과 기상학은 다른 거고요. 아마추어 천문과 천문학은 다르게 또박또박 하다가 어느 날 좀 귀찮아졌어요. 그래서 별자리 물어보면 그냥 제 멋대로 아무렇게나 막 말해요. 그럼 막 용하다 그러고 그러죠. 그다음에 뭐 날씨도 물어보면 그냥 대충 얘기하는데 막 용하다 그러고 그러세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과 실제 천문학자는 다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이제 아까 잠깐 소개를 해주셨지만 천문학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여기도 이제 과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과학자 그럼 각 분야마다 대략 이론하는 분과 관측을 하거나 실험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론 물리학자, 그다음에 실험 물리학자 그런 것처럼 천문학자들도 이론 천문학자와 관측 천문학자 나뉩니다. 최근에는 계산 천문학이라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죠? 컴퓨터 시뮬레이션하고 이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하자면 관측 천문학자예요. 근데 관측 천문학자는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천문학의 도구는 망원경입니다. 근데 망원경, 눈으로 이렇게 보는 망원경을 광학 망원경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눈에 보이는 걸 보는 거. 그 다음에 적외선에서도 태양 같은 천체도 눈에 보이는 빛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X선도 나오고 전파도 나오고 적외선, 자외선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적외선 쪽에 어떤 천체의 적외선 성분을 내서 나오는 에너지를 보고 싶으면 적외선 망원경을 써야 돼요. 근데 저는 전파 망원경을 써서 어떤 천체에서 나오는 전파를 관측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관측 천문학자이면서 전파 천문학자인 것이죠. 근데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리고 또 참 천문학자 그러면 맨날 물어보는 질문 중에 또 이게 있어요. 매일 밤새시겠네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실제로 밤을 많이 셉니다. 관측 천문학자들은. 근데 저는 관측 천문학자인데 광학 천문학자가 아니라 전파 천문학자니까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낮에는 별이 안 보이잖아요. 태양밖에 안 보입니다. 이게 밝아가지고. 그런데 전파는 낮에로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 천체를 관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파 천문학자는 밤에만 관측하는 게 아니라 24시간을 관측합니다. 되게 힘들겠죠.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있는데요. 서울대에서 교수를 하고 천문학과 교수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천문학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천문학과를 갔어요. 근데 이 친구는 밤새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관측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선택한 관측 대상이 뭘까요? 태양. 결코 밤에 관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죠. 밤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자기 랩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유인해야 되잖아요. 대학원생들. 그럴 때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건 게 있는데 되게 멋집니다. 보통 별 볼 일 없다는 말을 쓰잖아요. 별 볼 일 없지만 해볼만 합니다. 태양 연구 랩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천문학자 얘기를 길게 했는데 저는 이제 전파 망원경을 사용하는 전파 천문학자예요. 근데 전파 천문학자는 천체로부터는 전파 신호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지구를 보면 태양으로부터는 전파 신호를 반사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뿐 아니라 다 반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전파 천문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천체로부터 나오는 자연적인 인공 신호가 신호예요.
나머지 지구에서 생기는 핸드폰의 간섭 뭐 이런 건 다 잡음입니다. 그 잡음을 다 제거해야 신호를 포착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외계인 천문학자가 지금 지구를 관측한다고 치면 태양의 전파를 반사하는 것 이외에 여러분들이 수시로 누르는 핸드폰, 라디오, 텔레비전 이런 것들은 인공적인 전파 신호잖아요. 자연 생긴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막 삐져나갈 거예요. 그럼 전파 망원경을 봤더니 자연적인 전파 신호와 그런 인공적인 전파 신호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파 천문학자들에게는 자연적인 전파 신호가 신호고 인공적인 전파 신호가 잡음이죠. 근데 발상을 거꾸로 해서 나는 자연적인 전파 신호에 관심이 없고 외계인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인공적인 전파 신호를 신호로 쓰고 자연적인 전파 신호를 잡음으로 버리면 되잖아요. 똑같은 시그널 디텍션 알고리즘을 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알겠죠. 전파 천문학자는 그런 관점만 바꾸면 자기가 사용하던 똑같은 방법론을 써서 외계인을 관측하고 포착하려고 하는 걸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파 천문학자들이 외계의 지적 생명체를 찾는 세티 과학자를 겸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기 보시면 세티 코리아 대표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조금 이따 언해피 서킷도 저희 조직의 조직원이고요. 외계 지적 생명체를 탐구하는 그런 집단인데 그 메티 인터내셔널이라고는 이제 외국 조직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자문위원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들어가 볼 텐데 일단 어디에 있을까? 아까 박상준 선생님이 몇 곳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제일 쉬운 게 뭡니까? 외계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가보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는 놀랍게도 지난 세월 몇십만 년 동안 진화를 해오면서 생명체를 척 보면 알아요. 여러분 저를 보시면서 제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거 그냥 의심의 여지 없이 아시죠? 저도 여러분 보면서 생명체라는 거 알아요. 뭐 똑같이 만든 요즘에 뭐 인공지능 로봇이 있으면 좀 헷갈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생명체가 아니라는 거는 그냥 척 아시잖아요. 어떻게 아시나요?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각인되어서 우리는 그냥 척 보면 1초 만에 생명체 아님 다 구분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성에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 있는 분 중에 추첨해서 몇 분을 뽑아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훈련 없이. 그럼 그 사람들한테 뭐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다 오라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땅도 파보고 이러면 생명체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엄청 비싸고 정밀한 탐사선들, 무인 탐사선들을 화성에 보냈는데 걔네들이 채집을 해요. 그래가지고 집어넣어서 굉장히 복잡한 화학 실험을 해가지고 생명체가 있다 없다를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고가 장비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과학기술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해요. 얘네들은 척 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가보는 게 제일 좋은데 가기가 힘들죠. 인류가 이런 몸뚱아리로 가본 가장 가깝고도 먼 천체는 달이에요. 화성에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가보는 게 좋지만 가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일을 이제 모색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계 내는 가볼만 해요. 달까지 3일이면 갑니다. 아폴로 로켓을 타면. 그리고 화성까지는 6개월에서 9개월이면 갑니다. 뭐 어렵겠지만 그다음 명왕성까지 뉴 호라이즌스라고 하는 게 예전에 출발을 했었죠. 걔가 9년 만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계 내는 어떻게든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박상준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런 천체들, 뭐 유로파, 타이탄, 뭐 화성 이런 데들 다 가서 그 외계인들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그리고 유로파에는 지금 뭐 이런 로켓들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주스라고 하는 게 날아갔고요. 그 탐사선도 날아갑니다. 뭐 타이탄 같은 애들, 뭐 이런 애들 그렇습니다. 그 태양계 내에서는 어쨌든 탐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탐사선도 보내고 이렇게 한 것에 의하면 아까 박테리아 미생물 얘기하셨잖아요. 박테리아나 미생물들이 그 굉장히 있을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나 아까 그 얼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물이 있는 그 목성이나 토성의 위성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다 지금 탐사선 주스라는 하나 보냈고, 그 다음에 유로파 클리파라는 애를 내년에 보내고, 2025년에 유로파 랜더를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차곡차곡 관측을 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발견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주의 바다로 간다면이라는 책에 보면, 이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인데요. 제가 추천서도 썼긴 했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유로파라든가 타이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그 땅 속에 있는 바다 속에 생명체가 있을까? 그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과학자들은 화성이 되었던 유로파가 되었던 이런 곳에서 아주 조만간이라 그러면 뭐 10년, 뭐 20년 그런 내에 미생물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굉장히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좋은 소식이죠. 어쨌든 발견이 되면 너무 좋은 거죠.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관측 징후들이 보이는 것을 찾아내는 거니까 과학적 발견의 성과가 될 거예요. 그러면 아마 진짜 세기의 성과가 될 거고, 아마 인류가 갖게 된 가장 뛰어난 업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총력적으로 우리가 태양계 내에 있는 천체들에 가서 찾아봤는데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못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패일까요? 많은 과학자들이, 일부 과학자들이 좌절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 좌절하는 과학자보다 훨씬 더 많은 과학자들이 환호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던 게 다 틀렸어? 와, 신난다. 왜냐하면 가부간에 결정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화성에서 메탄가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미생물이 땅속 한 5m쯤에 있을 거야라는 지금 모든 화살이 가리키는 걸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파봤는데 없어요. 우리가 뭔가 틀린 거죠. 지금까지 해오던 게 틀렸어. 잘 됐다. 새로 시작하자.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성취했을 때 성취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에요. 하나를 알면 10가지 새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해서 못 찾았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들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더 많은 과학자들이 환호할지도 모릅니다. 네, 어쨌든 간에 박테리아나 미생물은 이렇게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반면에 우리가 그동안 많은 탐사선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계 내에서는 외계 지적 생명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외계인인데, 얘네들은 그럼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되냐?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많이 써먹는 사진인데요. 그 필름으로 찍은 사진이고, 뭐 아주 몇 년 전에 네팔에 가서, 네팔 히말라야 그겁니다. 저 위에 보시면 이거 보이시죠? 얘도. 그러니까 사실 제가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대상으로 이거 강의를 하면 이거 한 장 가지고 2시간 동안 떠듭니다. 일단 퀴즈를 시켜요. 저거의 정체. 그럼 뭐 UFO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다 컸으니까 그냥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먼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진 필름 인화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현상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럼 필름을 만들고 위에서 빛을 쪼이고 밑에 인화지를 깔고 합니다. 그럼 이걸 할 때 먼지가 들어가거나 뭐 스크래치가 있으면 저런 게 나타나요. 그리고 얘는 제가 사진을 보고 있을 때 땀방울이 이렇게 튕겨가지고 튄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UFO 사진 조작을 한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좋은 거는 요거 지금 몇 개로 보이시나요? 3개 정도 보이시죠? 이렇게 돋보기로 이렇게 보면 조금 더 보이겠죠? 이게 물방울 튄 거니까. 그런데 애들한테 시켜보면 어떤 애가 3개 그러면 또 한 애가 조심스럽게 4개라 그래요. 100개까지 올라가는 거 봤어요.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나온 것은 이제 UFO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외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UFO를 많이 떠올립니다, 사실은. 그리고 UFO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을 하세요. UFO가 존재합니까? 그런데 뭐 질문에 좋고 나쁜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질문은 다 의미가 있는 질문인데 뾰족한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공부를 하면서 아주 어릴 때는 굉장히 뭉뚱그린 질문을 해요. 어떤 답을 직접적으로 얻어내기 힘든. 예를 들어서
우주의 끝이 있나요? 우주는 왜 생겼나요? 이런 질문은 굉장히 심오하고 근원적이고 좋은 질문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딱 답할 수 있는 과학자는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우주는 언제 생겼나요? 우주는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끝은 어디 있는가요? 우주 속에서는 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비어있지 않고 존재하게 되었나? 이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그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을 하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질문들이 뾰족한 질문이고 구체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 어른이 된다는 거, 또는 학문의 세계에서는 또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그 성숙해진다는 것은 결국은 질문을 뾰족하게 엣지 있게 만들어내고 그렇게 만들어낸 질문에 대해서 조각조각 답을 하면서 나중에 그것을 엮어내는 능력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UFO가 존재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은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이지만 답을 하기에 썩 좋은 질문은 아닌 거죠. 어떤 질문이 더 구체적이냐면 UFO가 외계인이 타고 온 우주선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답할 거리가 생기는 거죠. UFO는 말 그대로 Unidentified Flying Object입니다. 미확인 비행 물체.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랑 제가 여기 지금 도서관 안에 있는데 전부 다 나가서 잠깐 쉬는 시간에 나갔어요. 근데 하늘을 봤는데 뭐가 막 떠다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체를 모르면 UFO인 거죠. 말 그대로 미확인 비행물체. 그러니까 미확인 비행물체가 존재하는가 하는 것은 성립하기 되게 힘든 질문이죠. 내가 모르면 때 떠다니고 있어요. 그럼 미확인 비행물체인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 근처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날아갔던 어떤 비행기였다. 그러면 이게 IFO가 되는 거죠. 최근에 미국 정부에서 UFO라는 말을 쓰지 말고 UAP라는 말을 쓰자 이렇게 됐어요. 이게 미확인 비행 물체 그러잖아요. 물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UAP를 바꾸자 그랬어요. U는 똑같습니다. Unidentified. 그 다음에 A는 Aerial. 그 다음에 P는 Phenomenon. 그러니까 미확인 공중 현상. 현상이란 말이 훨씬 더 포괄적이잖아요. 비행기가 떠다니든 새들이 날아다니든 뭐 폭죽이 터졌든 간에 뭔지 우리가 모르는데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래서 UAP라는 말을 쓰자고 지금 그러고 저도 적극 그걸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UFO 신봉자들과 전통적인 UFO 신봉자들과 과학자들이 나뉘게 되는데요. 과학자들은 UFO 신봉자들은 저게 외계인이 타고 온 우주선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설파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UFO가 또 UAP가 외계인이 타고 온 우주선이라면 이거는 정말 아까 영화에서 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인류사적으로 박테리아 발견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일 거예요. 충격적이고 그런 사건일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걸맞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진술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100명이 봤다고 진술을 했다고 칩시다. 그것을 본 거는 사실이겠죠. 팩트겠죠. 하지만 그것의 정체는 무엇인지는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진술은 보다 단 한 건이라도 증거가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과학에서는. 그래서 UFO라고 하는 것이 외계인 타고 온 우주선이냐고 물어보면 그러기 위해서 넘어야 될 산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해볼 텐데 그런 것들이 다 이론적이든 더 나아가서는 관측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과학자들은 UFO가 외계인 타고 온 우주선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UFO가 외계인이 타고 온 우주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거리의 문제예요. 아까 그 달까지 가는 아폴로가 3일 정도 걸린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화성까지 날아가는 탐사선도 뭐 6개월에서 9개월 걸린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속도냐면 1초에 거의 20km. 1초에 뿅 하고 20km 속도로 날아가는 그 정도 로켓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로켓 실력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날아간 것으로 가도 되고 명왕성까지 9년이 걸리는 그런 식으로 날아가는 로켓으로 날아가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왕성까지 9년 걸렸잖아요. 그런 로켓으로. 그러면 태양계 내에는
지적 생명체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유로파의 바닷속에 문어 같은 애가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문명을 건설한 우리 정도 되는 최소한 그런 지적 생명체인데 가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태양계 바깥에서 찾아야겠죠. 최근에 태양계는 태양이 있고 행성들이 있는데 태양계 바깥에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그런 별들 주변에 태양계에서 보는 행성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1992년에 처음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보면 5,500개 정도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외계 행성이라고 부르는데 지구랑 비슷한 애도 꽤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생명체들은 태양에 살기보다는 이런 행성에 살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데 그렇다면 태양계 바깥에 있는 다른 태양계에서 지적 생명체가 살 개연성은 되게 많잖아요. 그럼 거기서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면 가보는 게 제일 좋으니까 로켓을 타고 가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멀어요. 일단 1초에 한 20km 정도를 날아가는 로켓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선의 로켓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만든 우주선 중에 제일 멀리 가고 있는 게 보이저 1호입니다. 명왕성까지 거리에 벌써 한 6, 7배 정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977년에 발사가 돼서 멀리 가고 있는데 그럼 얘가 이 태양계,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의 진짜 물질의 끝, 중력적으로 묶여 있는 그 끝을 통과해야 그야말로 성간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걸리냐면 앞으로 3만 년을 더 가야 됩니다. 빛으로 1년을 가야 되고요. 거기에 가면 오르트 구름이라고 해성의 그 기온인데 그게 있습니다. 그거를 통과해서 또 4년을 빛의 속도로 4년을 가야 되는 거리를 가야 되니까 한 8만 년을 가야 태양계에서 제일 가까운 다른 태양계인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 시스템이라고 하는 별을 만납니다. 거기에는 다행히도 프록시마 B, 프록시마 C라고 하는 행성이 발견이 되었어요. 크기도 지구랑 비슷해요. 뭐 너무 자기네 별에 가까워서 뜨겁기는 하겠지만 그 별에 우리 같은 종족이 산다고 할지라도 실력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거기 있는 친구들도 오려면 8만 년 걸리고 우리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멀어요. 제일 가까운 게 그 정도니까. 그래서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과학기술이 이제 발달을 해요.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 그렇다면 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0년 정도 만에 갈 수 있는 로켓으로 단축을 해요. 8만 년 가야 될 거를.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해야 될 게 뭡니까? 초기의 속도를 가속시켜서 확 높여야 되잖아요. 초기의 로켓 속도를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연료를 단위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투입해서 떼가지고 이 추력을 강하게 해서 확 날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초 동안 어느 정도를 떼야만 그까지 뭐 몇백 년, 1000년 만에 갈 수 있는가 이런 거를 계산할 때 이제 불확실한 요소가 많겠지만 러프하게 계산을 해보면 우리 태양계에 있는 모든 물질을 1초 동안 부어 넣어야 그 정도 시간 동안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 시스템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 여행을 할 때마다 자기가 속했던 태양계를 하나씩 다 말아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설사 그게 가능해졌다 하더라도 엄청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로켓 타고 우주로 날아간 우주인들도 막 중력 그것 막 때문에 막 난리가 나잖아요. 기절하고.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몸뚱아리가 갖춰졌느냐. 그리고 그런 거를 견뎌낼 수 있는 그 우주선의 소재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게 다 해결돼 또 칩시다. 여러분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로켓을 타고 지금 센타우루스 알파 시스템으로 가는 참 넷플릭스에 그거 센타우루스 그 알파 시스템으로 가는 여정을 그린 민 시리즈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 간다고 칩시다. 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 500년 걸려 간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수명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다 같이 가면 가능한 한 짝짓기를 많이 해서 자손을 많이 낳아서 가야 돼. 우리는 죽을 거니까 곧. 그럼 이제 2세들한테 우리의 유훈으로 저기를 가야 돼. 그리고 막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갔는데 얘네들 중에 한 반은 네 그렇게 하는데 보통 자식들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반은 말을 안 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가야 돼 그러는데 그게 3세대, 4세대 갈수록 희미해지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다수가 우리가 왜 가야 돼? 월2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지구가 황폐해져서 이렇게 인공적인 구조물을 살고 사는데 지구에 싹이 나니까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거를 은폐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거기서 성장하고 자기의 고향 거기니까.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도 사회학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가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리 문제 때문에 파생된 이런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UFO라고 하는 것이 외계인 타고 온 우주선이라고 생각하기가 되게 힘들다.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외계인 지금 와 있어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나 저는 전자기파 문명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라디오 이거 전부 다 그 양자역학을 가지고 이 빛이 나오는 전자기파라고 하는 전파, 뭐 가시광선, 적외선 이런 거를 활용해서 전자제품도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자기파 문명에 살고 있고 로켓도 거기서 에너지를 뿜어내서 그 빛이라든가 열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의 한계는 지금 말씀드린 게 그런 한계예요. 우리가 전자기파 문명을 사용하고 그 원리에 따라서 우주여행을 하는 한 지금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성간 여행이 쉽지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얼마 전에 중력파라는 게 발견이 되었어요. 중력파는 뭐냐 하면 어떤 중력을 가지고 있는 천체가 회전을 하거나 움직일 때 주변 공간이 출렁출렁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공간을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중력파가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중력파 문명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그들은 시공간을 엔지니어링해서 막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까지 가야 되는데 8만 년 걸리는데 이거를 종이집에서 딱 접어서 구멍을 뚫고 지나가면 1초 만에 올 수도 있잖아요. 상상은 해볼 수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럼 만약에 그런 중력파 문명을 건설한 외계인들이 있어서 지구에 왔다. 인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핸드폰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귀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어폰 꽂고 지나가면서 중얼중얼 떨리면 이것을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그걸 이상한 행동으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송수신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받아들이고 있고 사용해요. 근데 만약에 시공간의 흔들림을 통해서 송신하고 수신하는 문명이 와서 그걸 하고 있다고 치면 상상이 잘 안 가지만 우리는 그것을 디텍트할 수 있는 단말기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여기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 심지어 여러분이나 저는 물질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이나 저를 서로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거는 불을 끄면 서로 못 보잖아요. 빛이 반사를 해서 보이거든요. 이것도 전자기파적인 현상인데 그들은 중력이라는 현상으로 모든 거를 그렇게 한다고 치면 여기 와서 앉아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왔을 때 우리에게 관심을 보일까? 여러분들 지나가는 개미에서 개미님 제가 송구하지만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들이 왔을 때 우리에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UFO 같은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줄까? 또 의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 일들 때문에 과학자들은 UFO가 외계인이 타고 온 우주선이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UAP라는 걸 갖고 이렇게 보고서도 이제 냈고 얼마 전에 청문회도 열렸어요. 그래서 뭐 증언하고 막 그랬는데 증언은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진술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고 그들이 직접 목격한 것도 없어요. 그 최근에 이제 1차 조사한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 UAP가 외계 지적 생명체가 타고 온 우주선이라는 증거는 없다. 이게 공식적인 나사의 현재 발표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제 과학자들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말씀을 드리는데 이 위험한 과학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여기도 보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감수를 했던 책인데 여기에 되게 기괴한 질문을 던져요, 사람들이. 그럼 그거를 되게 진지하게 수학적으로 풀어서 답을 하는 사람인데 뭐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제 자꾸 중국 사람들 끄집어들여서 좀 미안하긴 한데 인구가 많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전원 다 양자강이 있잖아요. 그 옆에 모여서 오줌을 누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에 물이 얼마나 불어날까? 또는 이렇게 펄쩍 뛰는 거예요. 동시에 뛰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가 얼마나 흔들릴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질문들. 또 그런 질문 해보셨나요? 반달을 보면 달의 반쪽만 반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 레이저 포인터 같은 것들을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달에다 쏘는 거예요. 깜깜한. 그러면 얘가 얼마나 쏴야 보름달처럼 될까?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엉뚱하지만 재밌는 질문들이 여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이 사람은 받아서 정말 진지하게 답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야구공을
빛의 속도의 90%로 던지면 타자가 칠 수 있을까? 뭐 당연히 못 치겠죠.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갖고 왔냐면 흔히 UFO를 목격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진술을 보면 이 얘네들은 과학기술 문명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초월적이기 때문에 빛의 속도를 막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뭐 그럴듯하잖아요. 그게 어떤 상황인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야구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잖아요. 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빛의 속도 날라가? 그 말은 뭐냐면 원자 핵이 인 양성자 같은 것들이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는 엄청난 에너지로 날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공기 속은 비어있는 게 아니죠. 공기에도 분자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 핵과 전자. 근데 빛의 속도에 비해서는 이거는 거의 정지 상태니까 정지해 있는 원자 핵을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원자 핵이 때리는 상황입니다. UFO가 또 물질이라면 그게 뭐 다른 말로 뭐냐면 핵폭발이에요. 오펜하이머 요즘은 나오잖아요. 핵폭발이 있는데 핵폭발이 어떻습니까? 딱 때리면 얘가 깨져가지고 연쇄 핵폭발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UFO가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고 하는 상황은 여러분들 머리 위에서 연쇄 핵폭발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야구공을 던지거나 이걸 우리가 보고 인지하는 게 0.1초에 된다고 치면 핵폭발의 반응은 그보다 훨씬 짧은 0.001초에 될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UFO, 광속으로 날아다니는 UFO를 목격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죽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구인은 멸종할 거예요. 네, 이런 모든 것들이 현재 우리의 과학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학자들, 세티 과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 쇼스탁이라고 하는 이분도 전파 천문학자이면서 그 세티 과학자신데 이분이 쓴 아티클이 있는데 에일리언은 이제 ET도 외계인이지만 에일리언도 외계인이에요. 그래서 에일리언스 대학 거기에 있을 것 같아요. 99.9% 말로 아까 했지만 이렇게 넓은 우주에 그렇게 많은 지구 같은 행성들이 있고 하니까 없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not here예요. 여기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내용이 그겁니다. 이게 과학자들의 모범답안 같은 UFO에 대한 견해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제 지금 그렇게 들어보시니까 그럼 도대체 외계인을 찾는 세티 과학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 좀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는 논문이 무려 1959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여기도 이제 과학적 관심 있으신 분 네이처라든가 사이언스라든가 이런 잡지들, 과학 저널들 아시죠? 거기에 네이처에 실린 건데요. 1959년에 코코니라는 사람과 모리슨이라는 사람은 다 천체 물리학자들입니다. 이분들이 논문을 한 편 발표하셨는데 제목이 서칭은 찾는다는 거, 탐색한다는 거고요. 인터스텔라 커뮤니케이션은 성간, 별과 별 사이의 성간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논문을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계인을 찾고자 하는데 직접 가보는 게 좋은데 너무 멀어요. 그리고 우리 정도 수준의 외계인이라면 우리를 찾아오기 힘들어요. 우리 정도 문명을 가지고는 가보는 건 힘들어요. 태양계에는 더군다나 없대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잖아요. 그럼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력파 문명이든 뭐든 간에 그런 갖추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런 것도 방법이죠. 그런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계속 모색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작업이니까 이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는 작업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우리의 상상력, 우리의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해볼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해서 이분들이 제안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다시 조금 반복을 하면 200년 전에 외계인 천문학자들이 전파 망원경하고 지구를 관측하면 그때는 핸드폰, 라디오, 텔레비전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전파 망원경으로 외계인 천문학자가 관측을 하면 순수하게 태양 전파를 반사한 것만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추론할까요? 근데 그들이 지금 요즘에 막 활약하고 있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같은 망원경을 만들어서 우리 지구의 대기를 관측했더니 막 이산화탄소도 많고 막 오염물질도 많이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기에 생명체가 살고 있고 아마 이들은 약간의 문명을 건설해서 막 대기를 오염시켰구나 이런 것도 알아차릴 정도는 됐는데 인공적인 전파 신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이제 똑똑하니까 추론을 해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기 뭐가 살긴 살는 것 같은데 이들은 핸드폰도 없어.
텔레비전도 없어. 라디오도 없어. 그런 기기를 만들지 못했을 거야. 설사 만들었더라도 그 출력이 너무 약할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발전된 문명이 아니라 아주 초기 단계의 문명일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그냥 석기 시대일 수도 있다. 이렇게 추론을 개연성 있게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외계인 천문학자들, 후손인 외계인 천문학자가 지구를 관측하면 어떻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으로부터 반사되는 건 나오죠. 그거는 그들도 태양 같은 별을 관측했으니까 태양 같은 별에서 그 옆에 있는 행성이 반사를 하는 패턴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제 잡음이라고 제외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핸드폰, 라디오, 텔레비전에 이 신호가 끊임없이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누를 때마다 나가고, 물론 출력이 약하죠. 거기다가 이따가 언해피 서킷도 하시겠지만 우리가 일부러 어떤 메시지를 만들어서 외계인더러 우리를 알아달라고 메시지를 막 보냅니다. 의도적으로. 굉장히 간헐적이지만 그런 어떤 인공적인 전파 신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인공적인 전파 신호가 나와? 이거는 자연적인 게 아닌데 그럼 이건 만들었을 거 아닌가? 만들려 그러면 기기가 있어야지. 송신기가 있어야 되겠네? 그럼 송신기를 알기 위해서는 전자기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아, 그럼 물리학이 발달했겠네. 아, 이들은 지적이구나. 이렇게 추론을 해나가서 지구에 그들 입장에서 외계 지적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개연성 있게 추론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론하는 거죠. 그런 논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꾸로 지구상에서 그 당시에 있던 전파망원경, 근데 전파망원경이 되게 많아졌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이건 비행기의 싸움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를 감시하는 레이더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과학자들을 다 징집해다가 다 레이더 이거 다루는 사람으로 다 만들었어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레이더는 남아 돌죠.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 남아 돌잖아요. 이 사람들이 학교와 연구소 돌아가서 전파 천문학의 부흥기가 50년대, 60년대에 생깁니다. 그래서 전파 천문학은 굉장히 늦게 태동을 했지만 이런 이제 배경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지상에 있는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 관측을 우리가 거꾸로 하자. 그래서 전파 천문학자들이 자연적인 전파 신호를 신호로 봤던 것들을 잡음이라고 하고 인공적인 전파 신호가 있는지를 찾아보자. 그래서 1959년도에 이런 제안을 했고요. 1960년에 프랭크 드레이크라고 하는 당시에 30살 되었던 전파 천문학자가 1세대 세티 과학자입니다. 이분이 실제로 미국의 국립전파천문대에서 2개의 별을 골랐어요. 세티가 고래자리거든요. 고래자리 타오별과 에리다누스자리 입시론별 2개의 별을 골라서 거의 하루에 4시간 정도씩 한 4달을 관측을 했습니다. 이 별을 고른 이유는요. 이게 1960년이에요. 사상 처음으로 시도되었던 세티 관측입니다. 당시에는 외계 행성이 단 한 개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1992년부터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5,000개가 넘었고요. 그러니까 개연성이 있고 합리적인 선택은 뭐냐면 태양과 비슷한 별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두 별이 다 태양과 비슷한 별입니다. 나중에 얘네들에게서 또 외계 행성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관측했습니다. 근데 드레이크 박사님이 관측을 했는데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제가 직접 만났을 때 찍어온 사진인데 그 관측을 하자마자 몇 시간이 안 되어서 인공적인 전파 신호가 마구마구 왔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전파 천문학자, 세티 과학자가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옆 사람 붙잡고 막 외계인 발견했어, 막 너무 쉽네, 막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뭐였겠습니까? 근처에 있던 공군 기지에서 쏜 레이더였어요. 그렇게 해서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100회가 넘는 세티 관측이 되어서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전파 망원경을 사용해서 외계 지적 생명체가 만들었을지도 모르는 인공적인 전파 신호를 포착하는 그게 지난 한 60년 동안 외계 지적 생명체의 외계인을 찾는 과학자들의 과학적인 방식의 패러다임이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우스 코리아, 이거는 이제 제 게 아니고요. 질 타터라고 아까 영화에 그 1997년 콘택트라고 하는 영화 있었잖아요. 거기에 조디 포스터가 그 엘리라고 하는 세티 과학 역할을 하는데 그 엘리의 진짜 모델이 되었던 사람이 질 타터란 분이에요.
지금도 생존해 계시고 세티 연구소의 소장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몇 년 전에 발표하실 때 썼던 슬라이드 제가 좀 빌려 달라 그래가지고 갖고 온 거고요. 여기는 이제 세계 각국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인데 밑에 사우스 코리아 써 있는 거 저거 이제 저랑 조경철 박사님이랑 이런 분들이 같이 수행했던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했는데 뭐 이런 큰 전파 망원경들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결과가 궁금하시죠? 잡음으로 인공적인 전파 신호를 신호로, 자연적인 전파 신호를 잡음으로 처리하는 프로세싱을 전파 천문학자 출신들, 세티 과학자들,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까 질타터도 전파 천문학자였고, 아까 뭐 not here라고 했던 세스 휴스탁 박사님도 전파 천문학자, 세티 과학자. 그 프랭크 드레이크 박사도 전파 천문학자였다가 세티 과학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관측을 해가지고 그러면 인공적인 전파 신호라고 의심되는 후보들을 발견했을 거 아니에요. 그 숫자가 수천 개에 이릅니다. 근데 단 한 개에 대해서도 포착했다고 아직은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런지 또 그걸 언제쯤 포착했다고 말을 할지를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그럴듯했던 신호 포착이 두 번 있었어요. 뭐 이거는 말하기에 따라 여러 번 있었는데 하나는 가장 최근 거고요. 하나는 1977년 8월 15일 날 발견된 흔히 말하는 와우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렇게 보시면 뭐 와우라고 막 흥분할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여기는 빈칸들이 잡음입니다. 여기서 잡음은 지구에서 들어오는 신호거나 천체의 신호가 잡음이에요. 그런데 빈 곳은 잡음이고 1 그러면 제일 약한 신호죠. 그런 잡음을 다 뺀 신호. 2, 3, 4, 5, 6, 7, 8, 9 올라가다가 6, 7 그러면 되게 강력한 신호잖아요. 그 다음 9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A, B, C, D를 해요. 여기 지금 보시는 이거는 72초 동안 6, E, Q, U, J 오니까 굉장히 강력한 인공적인 전파 신호라고 의심되는 신호가 72초 동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발견하신 분이 아직 살아계신데 지금도 자기는 외계인이 보내는 전파 신호를 포착했었다고 속으로는 믿어요. 근데 과학자니까 이것을 그렇다고 말을 못해요. 못하는 이유를. 그래서 항상 나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믿는다고는 절대로 말을 안 할 거야.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해프닝으로 끝났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신호고 또 한 가지 신호는 최근에 포착된 신호인데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럼 왜 이런 신호가 왔느냐를 가지고 뭐 해성이다, 뭐 별의별 것들을 분석을 하는데 아직까지 정체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한때는 해성에서 나오는 어떤 신호다, 뭐 이렇게도 얘기했다가 뭐 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렇다고 자기가 포착했다고 믿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어떤 것을 포착했다고 얘기할 때 꼭 뒤에 어떤 것도 붙여야 됩니다. 이제 내년에 선거하잖아요. 그 이제 국회의원 선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후보가 30% 득표 이러고 발표를 해요. 그럴 때 뒤에 붙는 거 있지 않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5% 오차 범위 내에서. 근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뒤에 95% 신뢰도. 대략 한 1000명 정도한테 물어봐야 95% 신뢰도가 되거든요. 근데 10,000명을 해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보통 여론조사 기관에서 1000명만 합니다. 10,000명 알고 돈 쓰는 거 그래봤자 결과가 똑같으니까 한 1000명만 보통 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이 되려면 95% 신뢰도를 획득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포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뭐 선거방송 갔더니 꼭 그거 대고 뭐 홈페이지 가서 보세요 이러잖아요. 과학도 마찬가지죠. 이게 과학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확률과 통계에서 95% 신뢰도에 도달하는 숫자만을 과학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포착을 했어요. 어떤 것을. 그러면 이게 그 정도 신뢰도를 가지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반복 관측. 그런데 문제는 이 세티 과학을 비롯해서 외계 생명체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외계 생명체를 연구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외계 생명체가 있습니까? 없는 거를 찾아보자고 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거죠. 연구 대상이 없어요. 포착이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주류 과학에서 시간을 많이 안 주죠. 그러니까 전파 망원경을 마음껏 쓰고 싶은데 0.1%밖에 못 써요. 0.5%? 그러니까 이게 더디겠죠. 그렇게 올라가서 신뢰도에 도달하는 신호를 우리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럼 거기에 도달한 신호를 갖는 것이 외계인의 신호를 포착했다고 하는 일상의 언어를 번역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좀 달라 보이지만. 그래서 이거는 1977년 8월 15일 날 왔는데 이 와우 시그널이라고 불러요. 되게 그러니까 와우하고 놀래가지고. 그리고 이날에 하루 후인가 전인가 하루 후일 겁니다. 그때가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가수가 죽은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엘비스 프레슬리 추종자들은 이게 엘비스를 외계인이 데려가기 위해서 보낸 신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노래도 있고요. 유튜브 찾아보시면 우리 엘비스 돌려달라 막 이런 거 하고 요즘도 피켓팅하고 막 그럽니다. 그만큼 강력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러다 좋은 소식이 하나 생겼어요. 여기 보시는 분이 이분이 드레이크 박사님, 그리고 스티븐 호킹 박사님, 그리고 여기 있는 분이 되게 부자인 분이고 물리학을 공부했다가 MBA를 해가 돈을 많이 번 분인데 유리 밀러라고 하는 러시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016년에 1억 달러를 기부했어요. 1,300억 원. 세티에 쓰라고. 그래서 10년짜리 프로젝트가 한 5, 6년 지났죠. 뭘 하는 거냐면 그 돈으로 남아 돌아가는 놀고 있는 전파 망원경 시간을 사요. 그래서 반복 관측을 합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외계 행성이 많이 발견됐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지구랑 비슷한 애들을 뽑아서 관측을 해요. 집중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기 별에서 위치가 지구 정도 떨어져 있어서 표면에 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거만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확률을 높이겠죠. 그리고 돈으로 망원경을 사서 하니까 반복 횟수가 높아지니까 95% 신뢰도에 도달하는 게 가까워지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역할을 하셔서 많이 해주셨죠. 그래서 관측을 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관측이 BLC가 브레이크스루 리슨이라고 하는 게 아까 그 1억 달러의 프로젝트인데 거기 캔디데이트 1 첫 번째 후보가 발견이 되었는데 아까 와우 시그널과 맞먹는 신호가 발견이 되었어요. 굉장히 강력한 신호. 이건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우리에서 제일 가까운 다른 태양계인 센타우루스의 알파 시스템에서 온 신호가 포착이 되었어요. 다 제거했는데 인공적인 신호가 강력한 게 너무 좋잖아요. 가까운 곳에서. 그래서 와 그랬는데 지금 논쟁 중입니다. 지구상에서 발생한 인공적인 전파 신호가 포착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전에 그런 우리가 정거가 있거든요. 전파 천문대에서 예전에는 전자레인지를 사용했어요. 거기다 라면 끓여 먹고 이러잖아요. 근데 전자레인지에서는 이게 전파가 삐져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땡 하고 꺼진 다음에 문을 열면 전파가 거기서 전파 신호가 나와서 몸에 안 좋다 이거 다 거짓말이고 전혀 안 나오게 다 쉴딩이 돼 있는데 어떤 때 전파 신호가 삐져나오냐면 타이머 걸어놓잖아요. 마음이 급해서 2분이 다 안 됐는데 1분 58초 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미처 꺼지지 않은 그 전파 신호가 삐져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파 천문대에서 아주 강력한 어떤 천체 신호를 발견했다고 논문을 썼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1분이 지나기 전에 58초 때 이걸 해서 거기서 나온 신호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다 없앴습니다. 전파 천문대 가면 라면 못 데워 먹어요. 그거 없앴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그걸 의심하고 있어요. 천문대는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측하러 온 대학원생들이 몰래 가지고 오겠죠. 끓이는 기기 같은 것들을. 그걸 되게 의심하고 있어요. 아직 자백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후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 세스 쇼스탁 박사님 다시 등장하시는데 지금까지 이제 제가 UFO가 아닌 이유,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그러면 인공적인 전파 신호를 포착하기 위해서 하고 그런 스폰서가 생겨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후보들이 되게 많다. 그리고 전파 망원경을 사용해서 이제 반복 관측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은하 내에서 굉장히 많은 별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별들이 있으면 그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고 그런 생명체가 탄생한 생명체들 진화를 해서 이런 문명을 건설할 퍼센트가 얼마 되고 이거 잘 모르지만 지금 그래도 5천 몇 개의 행성이 있으니까 대략적인 통계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때려 맞추는 거죠. 어쨌든 간에 숫자를 얘기를 하고 그럼 그런 것을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망원경의 시간을 하루에 몇 시간을 사용해서 그거를 관측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오랫동안 관측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신뢰도 95% 수준에 도달하는 신호 하나를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시기가 오느냐. 그러니까 이게 외계인의 신호를 포착한다는 얘기랑 약간 다르죠. 근데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포착했다, 디스커버리 했다, 디텍트 했다 하는 것은 지극히 테크니컬한 얘기예요. 예전에 힉스 입자 발견 그랬으면 힉스 입자 디스커버리거든요. 그러면 힉스 입자가 나오는 신호와 잡은 비가 4나 5가 넘었다. 그러면 그것을 신호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신호를 포착했다는 얘기는 그게 진짜 신호인가 이전에 어떤 그런 수학적인 것을 95% 신뢰도에서 신호와 잡은 비가 일정을 넘었다고 하는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를 만족하면 그것을 신호 포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호 포착을 하는 시기가 언제일까? 이 쇼스탁 박사님이 그 미국에서 2040년쯤에 외계인을 발견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은 보도될 때는 외계인 발견이라고 했지만 실제 세티 과학자의 말하는 거는 95% 신뢰도를 갖춰서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숫자를 우리가 가부간에 얘기할 수 있는 지금의 후보들 중에서 한 개가 그것의 수준에 도달하는 순간이 2035년, 2040년. 그러면 우리는 테크니컬하게는 외계 지적 생명체가 보낸 인공적인 전파 신호를 포착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조금 하시면 외계인과의 조우, 만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외계인이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 인공적인 전파 신호를 포착하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과학적인 방식으로 믿을 만한 숫자로 만들어내서 그것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이야기하는 그것을 외계 지적생명체 포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2035년, 2030 얘기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세티 과학자신데 저렇게 추론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쇼스탁 박사님은 2035년, 40년에 만약에 그렇게 포착이 되면 전 지구인에게 커피 한 잔 쏘겠다고. 아,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75세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생존에 계셔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견해가 다른 이유는 지금 그런 추론을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 얼마나 많을 것이다. 근데 그게 되게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편차가 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끝맺음을 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박상준 선생님 말씀하실 때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계 내에서의 외계 생명체는 지적 생명체가 아니라 미생물이나 박테리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아까 유로파 클리퍼 뭐 주스 이런 애 날아갔잖아요. 유로파 랜더도 2025년에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화성 탐사선들 지금 뭐 퍼서비런스 이런 가 있고 엑소 마르스라는 거 준비하고 있어요. 막 드릴 갖고 갑니다. 그런 것들이 가면 가부간에 그런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박테리아나 미생물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근미래 10년, 20년 내에 아마 가부간에 판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숫자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과학은 이런 걸 좀 경계과학이라고 부르거든요. 프론티어 과학. 왜냐하면 대상이 없는 과학이잖아요. 과학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과학으로 넘어와서 과학적으로 수행된다고 하는 것은 정량화시킨다는 거고 계량화시킨다는 거예요. 뭐든지 숫자로 하고 숫자로 검증을 하는데 지금 어설프나마 숫자를 말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숫자를 하는 것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뭐든지 숫자로 나타내어야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도 그것을 반복해서 측정해 볼 수 있고 그런 보편성을 띠게 되고 보편성을 띄어야 우리가 시대의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첫 번째가 정량화인데 이런 정량화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 우주 생물학은 과학으로 이제 진입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런 거 주변에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면 증거를 보여줘. 뭐 맛있는 거 사주거나 뭐 선물 주고. 그런데 그럼 되게 좀 이게 주관적이잖아요. 그런데 사랑한다면 증거를 보여줘요. 나 3. 너무 멋지지 않겠어요? 3을 넘으면 사랑하는 거고요. 5를 넘으면 지극히 사랑하고 이렇게 되면 너무 멋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정량화 작업을 하는 게 지금 시도되고 있고 특히 굉장히 발전한 게 의식의 정량화입니다. 그래서 여기 포항공대 물리학과랑 아주대학교 병원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의식을 정량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 마취과 의사들이 관심이 있는데요. 마취가 지금 되게 아트라고 부릅니다. 예술이라고. 근데 죽음, 의식의 상태, 죽음, 코마 식물인간 상태, 그 다음에 기절, 잠, 그 다음에 여러분 들으면 깨어있는 거, 깨어있지만 멍청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X축에 두고 Y축을 1, 2, 3, 4, 5, 6, 7, 마취 상태, 이러면 이걸 그래프를 딱 그리면 죽음은 0,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되게 편하잖아요. 마취할 때
마취를 어느 단계 하기면 2.5를 하자 이렇게 하는 거를 말할 수 있으면 굉장히 정량화되고, 그러면 마취가 아트가 아니라 과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작업들을 해서, 과학에서 중요한 것은 정량화 작업이고 그것들을 측정해 나가는 것인데, 지금 외계 생명체 탐색은 바로 그 과정으로 돌입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